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성공한 사업가 박민우의 32번째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다. 고급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소란스러운 공간의 한 구석, 주방에서는 이연서가 낡고 색이 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 끊임없이 핑거푸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거칠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3년 전 사랑 하나만 믿고 박민우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의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무보수로 일하는 가정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연서는 익숙한 듯 한숨을 삼키며 접시를 들고 주방을 나섰다. 파티장은 성공을 갈망하는 젊은 사업가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연서의 차림새는 초라해 보였고 마치 백조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가 카나페가 담긴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다. 손이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그녀의 몸을 툭 부딪힌 건지 접시는 미끄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카나페들은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산산이 흩어졌다. 순식간에 실내에 울려 퍼지던 모든 소리가 멈추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서에게 꽂혔다. 박민우는 일그러진 얼굴로 연서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지금의 이 상황, 자신의 완벽한 생일 파티가 아내의 실수로 망가진 것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연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중요한 파티에서 대체 무슨 실수를 저지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 속에 담긴 경멸은 연서의 심장을 후벼 팠다. 주변의 시선들은 더욱 노골적인 조롱으로 변했다. 겨우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3년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배운 게 겨우 이거냐. 민우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당신 같은 무능한 여자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그는 연서의 몸에 둘러진 낡고 볼품없는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챘다. 풍낡은 천 조각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꼴을 보니까 입맛까지 떨어져.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존재는 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 차가운 명령은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번에 부정하는 비수가 되어 연서에게 날아들었다. 연서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차츰 단단한 결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박민우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 연서의 면전으로 던졌다. 봉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연서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무거웠다. 이게 뭔지 알겠지? 이혼 서류야. 민우의 목소리는 어떤 미련이나 감정도 없이 건조했다. 이제 당신에게 자유를 줄게.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그의 자비란 3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위자료나 보상도 없이 오직 연서의 서명만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당연히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순간 연서는 자신이 박민우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집안 배경도 보잘것없었다. 그는 연서가 가진 순수한 사랑이라는 가치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3년 동안 시험해 본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쓸모없음이었다. 연서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 속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종이 한 장은 3년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잔혹한 배신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체념과 도끼 어린 결심이 서려 있었다.
연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이혼 서류를 응시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힘주어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위로 찍힌 펜 자국은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선언이었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연서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박민우 씨, 명심해요. 내가 지금 이 문을 걸어 나가는 순간 우리는 남보다 못한 남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는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져 줄 테니까. 그녀는 싸구려 옷차림 그대로 낡은 가디건과 오래된 스커트만 걸친 채 지갑도 휴대전화도 챙기지 않았다. 마치 3년간의 모든 것을 부정하듯 자신의 존재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민우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에게 연서는 이미 잊혀질 존재에 불과했다. 연서는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우와 그를 둘러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멸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은 가난하고 무능한 아내가 아닌 어떤 강력한 존재의 결별 선언처럼 느껴졌다. 이 문이 닫히고 이연서는 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오직 맨몸으로, 그러나 가장 당당한 발걸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슬픔이 아닌 곧 다가올 거대한 복수를 기대하는 여왕의 그것이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연서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을 걷고 있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정문을 막 벗어나려던 찰나 그녀의 앞에 멈춰선 것은 묵직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었다. 그리고 그 차의 문이 열리자 백발의 중년 남성인 김 비서가 정중한 태도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연서에게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다. 그의 태도는 극도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마치 고위 귀족을 대하는 집사 같았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김 비서의 한마디는 연서의 진짜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연서, 그녀는 보잘것없는 가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한신그룹의 유일무이한 상속녀였던 것이다. 연서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손가락에서 3년 동안 끼고 있던 박민우와의 결혼을 상징하는 낡고 저렴한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다. 반지는 차가운 눈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지난 3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여온 노예 생활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녀는 싸구려 옷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긴 잠에서 깨어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준비가 된 여왕의 눈빛이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그녀를 멸시했던 펜트하우스로부터 멀리 벗어났다. 롤스로이스는 이연서를 한신그룹의 회장 저택, 즉 그녀의 진정한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다. 웅장하고 견고한 저택의 문이 열리자 그녀는 비로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를 들이마셨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연서는 김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을 통해 한신그룹의 실시간 경영 상황과 주요 계열사들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했다. 3년간 숨겨두었던 그녀의 천재적인 사업 감각이 다시금 깨어나기 시작하며 피 속에 흐르는 재벌가 상속녀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잠시 후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 한신그룹의 총수와 마주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겪은 고난에 대해 깊이 탄식했다. 그제야 연서는 억눌렀던 감정들을 터뜨렸다. 박민우에게 당했던 멸시와 모욕, 그리고 버려졌던 3년의 세월이 서러워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연서는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단단한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깟 일 때문에 제가 무너질 이연서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박민우에게 제가 당했던 모든 모욕과 멸시를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 줄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 그 사람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순간 이연서는 단순한 이혼녀가 아닌 복수를 위해 잠에서 깨어난 한신그룹의 냉철하고 무서운 후계자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한편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박민우와 그의 정부 최민아는 허황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들은 연서가 소유했던 값싼 물건들을 부수며 짐과도 같았던 아내를 내쫓았다고 의기양양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정적 악몽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이 연서는 호화로운 저택의 침실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천천히 하얀 대리석으로 마감된 욕실로 들어섰고 따뜻한 샴페인 물이 담긴 욕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호화로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3년간의 가난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씻어냈다. 욕조에서 나온 그녀는 더 이상 하녀처럼 취급받던 여자가 아니었다.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세심하게 손질한 고급 디자이너 정장은 그녀의 가늘면서도 당당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손에는 버려진 값싼 은반지를 대신해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되어 차갑고 날카로운 뛰어난 사업가의 분위기를 풍겼다. 연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겁 많은 참새가 아니라 인생 최대의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된 당당한 백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한신그룹 총수, 즉 연서의 할아버지는 손녀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한 후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건네기로 결정했다. 연서야, 내가 직접 복수를 하고 싶다면 이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그가 연서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이었다. 이것은 한신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는 사모펀드 PF로서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 무기였다. 이 펀드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오늘부터 너는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CEO가 되는 거다. 할아버지의 결정은 연서에게 복수의 칼날을 쥐어주는 행위였다. 이로써 연서는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라 수십조 원의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금융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이연서는 할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박민우의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싸구려 옷을 벗어던지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것처럼 이제 가장 무시무시하고 냉혹한 사업가의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CEO로서 그녀는 전 남편의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손에 넣었다.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CEO가 된 이연서는 곧바로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올랐다. 차 안에는 최고급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그녀는 즉시 업무를 개시했다. 연서는 김 비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 남편 박민우가 운영하는 회사 JM테크의 상세한 재무 기록이었다. 연서는 서류를 단 몇 분 만에 훑어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회사 재무 상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다.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모래성에 불과하군요. 대부분의 자금이 은행 대출과 무리한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박민우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기업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연서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비서님, 지금 당장 모든 거래 은행에 연락하세요. JM테크의 모든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세요.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연서는 JM테크의 숨통을 조이는 잔혹한 금융 공격을 시작했다. 박민우의 회사는 몇 시간 안에 사면 초과에 몰리게 될 것이 분명했다. 리무진은 거침없이 빌딩 숲을 가로지르며 그녀의 복수가 현실화되는 현장으로 향했다.
JM테크는 이연서의 금융공격 단 몇 시간 만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은행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즉시 원금 상환을 요구했고, 주요 고객사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박민우는 사방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쏟아지는 공문 폭탄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 직전의 상태로 내몰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는 거야? 민우는 패닉에 빠져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최미나 역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의 화려했던 승리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바로 그때 박민우의 비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이었다.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에서 JM테크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만나서 논의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민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 그 거대한 사모펀드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던 그에게 내려진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지금 당장 연락해.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해 민우는 자존심도 잊은 채 매달렸다. 그는 이것이 회사를 구할 유일한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서는 정확히 이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박민우가 가장 절망했을 때 회사를 구하려면 그녀에게 무릎 꿇고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완벽한 미끼를 던진 것이다. 박민우와 최미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이 위치한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박민우와 최미나는 초조함과 기대감을 안고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 본사 빌딩 50층에 위치한 회장실 앞 대형 홀에 도착했다. 금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그 공간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권위와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섰다. 방 안은 압도적인 크기와 최고급 예술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방의 중앙,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실루엣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민우는 잔뜩 긴장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JM테크의 박민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끄는 듯한 리듬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의자가 완전히 정면을 향했을 때 박민우와 최미나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흔들렸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이 며칠 전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비웃으며 쫓아냈던 전 아내 이연서였던 것이다. 연서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이마에는 차가운 권위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경멸 가득한 미소를 띠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놀랐나요? 박민우 씨. 며칠 전에 당신에게 버려진 무능하고 가난한 당신의 전 아내입니다. 연서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명패를 가리켰다.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 CEO 이연서.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한신그룹의 상속녀이기도 하죠. 그녀는 박민우의 떨리는 손에 서류 한 장을 던졌다. 그것은 JM테크의 회사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에 넘긴다는 양도 각서였다. 당신의 회사는 이미 파산 직전입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줄 겁니다. 거절한다면? JM테크는 오늘 밤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박민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삶은 연서의 단 하나의 복수 계획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다. 연서는 최미나를 향해 싸늘하게 덧붙였다. 최미나 씨, 나는 당신이 JM테크에서 저지른 횡령 및 공금 유용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최미나는 공포에 질려 한마도 못하고 달아났다.
박민우는 절망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양도 각서에 서명했고 이연서는 비장의 복수를 완성했다. 박민우는 결국 JM테크의 모든 권리를 이연서에게 넘겨주는 양도 각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화려했던 삶 또한 함께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이연서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하는 마지막 장소를 준비했다. 그것은 서울 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성대한 자선 파티장이었다. 연서는 이 자리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캐피탈의 CEO이자 한신그룹의 상속녀로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서 박민우를 사람들 앞에 끌어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명함 한 장 없는 파산자 신세였다. 연서는 그에게 한때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모욕을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와인잔을 바닥에 쏟아지게 했다. 박민우 씨, 당신의 회사를 되찾고 싶다면 이 바닥의 와인을 핥아 마시세요. 사람들은 경악했고 민우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연서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연서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막았다. 농담이에요.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박민우 씨, 당신은 이제 내 장난감으로도 가치가 없어요. 그녀는 그의 뺨에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며 파티장에서 그를 쫓아냈다. 박민우는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춥고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며 자신이 내팽개쳤던 연서의 진심과 사랑을 뒤늦게 후회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3년 전 연서에게 주었던 싸구려 은 목걸이뿐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술에 절어 살다가 마지막으로 한신그룹의 회장 저택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여전히 그 낡은 목걸이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평생 멸시했던 가난하고 초라한 아내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재벌가의 상속녀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을 배신하고 돈을 택했던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며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이 버렸던 그녀의 왕국 앞에서 숨을 거두었다.